자, 강의 목차입니다. 저희 현재 강의 목표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과 로컬 컬처, 즉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지역 관광 사업, 거점 브랜드 사업, 마을과 거리, 골목의 특색을 창의적으로 살려서 콘텐츠화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로 구성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례와 성공 사례와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접목하여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나아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특히 2022년 곧 23년이죠. 이 현재 트렌드로서는 뭔가 거점적인 측면으로 축소되고 있고, 그 거점 안에서의 다양한 골목 상권 등이 활성화되는 것을 주요 맹점으로 잡고 있어요. 특히 지역, 마을, 거리, 골목 순으로 이제 진행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문화, 역사, 예술적인 가치들과 접목하여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와 상품들을 개발하는 게 핵심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앞서 말씀드리는 로컬 컬처, 즉 지역의 문화, 예술인, 작가, 상인, 지역민 등이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로컬 컬처 또는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특히 대표적인 단체로는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법인,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 즉 임의단체라고 표현하는 단체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형태의 사업 형태를 갖추더라도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으나, 우리 주민협의체가 목표점, 즉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건지, 단순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선택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다양한 사례와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천천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적, 물적 자원 현황 분석부터 성공, 실패 사례, 벤치마킹 및 요인 분석 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실패 사례를 기준으로 배워나갈 수 있는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존의 성공 사례들은 단순하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성공하기까지의 다양한 실패의 요인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공해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실패 사례들을 미리 예방하고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 이 수업에 앞서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언급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응용하고 참고하고 우리 지역 또는 인프라에 맞춰서 변형하고 변모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작권적인 거라든지 디자인, 특허, 상표권 이런 것들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지고 온다거나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문화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를 위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리더 육성이 필요하고, 물론 우리는 이미 주민협의체가 조성이 됐고, 그 협의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 교육과 리더 육성을 할 것이고요. 민간단체 조직, 그리고 공모, 지원, 정책, 사업 등의 참여 사업 및 그 외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 자산화 전략 수립 등까지도 준비해뒀으니까 천천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화, 예술, 그리고 지역 관광 등과 연계하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자원입니다. 즉, 공간. 이 공간은 집 안의 공간뿐만 아니라 집 밖의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들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광이라는 요소에 따라서 단순하게 의식주 이외에 의식주 이외가 아니군요. 의식주 내에서도 단일적인 부분보다는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로컬 컬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로컬은 장소, 부동산, 건축물 등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컬처는 역사, 예술, 산업 등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산업들은 뭐 포항시를 예를 들었을 때 철강이라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있다 보니 이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예술, 역사 등을 활용한 콘텐츠 생산 기법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 대표적인 문화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서만 전해지는 설화, 민화 등과 같이 지역 중심의 내용들을 다루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컬처, 지역과 자원을 결합해서 관광과 콘텐츠, 브랜드를 거점하는 조성하는 형태의 내용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안 보이네요. 조금만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합쳐진 내용들을 기반으로 로컬 컬처의 기본적인 4대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네트워크, 두 번째가 리더 육성,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조성과 마지막으로 지역 자산화 전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서 단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또는 지역 상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동일한 목적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지역 자산화의 경우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와해되거나 단체가 빠르게 해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의 경우에는 보금자리라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심리적인 요소로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등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네트워크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통한 지역과 민관 소통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배려하는 방법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배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목적과 비전 의식이 다른 두 가지의 단체들이 만났을 때 그에 따른 요구사항과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진 서로 간의 현황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퍼실리테이터 기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굉장히 소통에 집중하여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목적의식, 즉 비전 설정에 있는데 이 비전 설정의 경우에는 민관 소통의 경우에 최종적인 목적의식을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하여야 됩니다. 특히 주민협의단체의 경우에는 우리 마을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소득, 환경, 공간, 다양한 개선 사업들에 대한 욕구와 니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공공기관이라든지 기타 광급기관들과의 소통 시에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정해져 있는 다양한 목적의식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할 겁니다. 자, 그럼 네트워크 소통에 있어서 감춤 없이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상호 간에 그 지정된 목적의식과 비전이 잘 합치되었는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목적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속화되면 소통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 소통의 기준은 서로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협의점들을 조성하고 자기의 주장들을 펼쳐나가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단순하게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기준으로 내가 조건을 건 요구한 내용들을 얼마만큼이 가능할 것인가, 즉 이 말은 실현 가능성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한 5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5억 원을 가지고 단순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지만 건축물을 매입한다거나 토지를 구매하는 것들은 물리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그리고 규칙적으로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듯이 서로 간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민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주거와 경제적인 측면에 이점을 바라는 민간 형태의 주도 사업들이 있고 반대로 광급 사업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조성과 시설 설치 등의 중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간에서 요구할 때 이 해당 시설의 이용 방법과 대여 기간 그리고 해당 시설을 이용한 수익 활동들을 요청하는 방향 또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해당 사업, 즉 포항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이 기획 공모형 사업들에 있어서 이 해당 사업이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우리 주민협의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공공기관은 이 해당 사업의 규정과 규칙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조금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트워크와 소통입니다. 이 소통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은 너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과 비전 의식을 명확하게 설치하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인지시키고 주지시킬 수 있는 형태의 소통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압적이거나 명령적인 거라기보다는 주제시키는 거에 가깝고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 같은 말들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중요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로 뭉쳐져야지만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더 육성입니다. 자, 이 리더는 보수와 다르게 희생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러한 형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보조하고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형태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의 핵심적인 역할은 새로 들어오는 조직원 그리고 기존의 조직원들의 목적과 비전의식을 합치시켜주고 지속적으로 사람, 즉 경영적 측면의 육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목적과 비전 의식에 맞는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지역 내에 오랫동안 활성화할 수 있는 청년 중심의 리더 육성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 일부와 이제 만나 이야기하였을 때 조금 요청했던 내용들 중에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라는 의견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 또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기에 현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금 현재 조직협의체의 대표들 분들의 리더 육성과 그 리더분들이 다시 지역 내 청년들을 리더로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체 조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체 조성은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한 주민협의체의 목적과 비전 의식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나아갈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법인 형태, 그리고 비영리 법인, 재단, 사단 등이 있을 거고요. 이외에는 임의단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수익 사업이냐, 비영리냐, 또는 일종의 사교 모임이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적 모색이 필요하고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이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형태를 구성하여야 됩니다. 아우, 말이 어렵네요. 이 형태는 법인이냐, 개인이냐, 임의냐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단체 조성의 경우에는 우리를 행정적으로 하나의 인격체로서 보기 위해 조성되는 형태이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이냐면 공모, 입찰, 정책 사업 등 이 해당 주민협의체가 지역에서 진행되는 지방 보조나 국비 사업들 종료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경제적 활동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에 대한 사업자들은 뒤에 가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가지 중 어떤 의미에서는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 자산화입니다. 이 지역 자산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나 뭐 개인 신용이나 담보대출하는 그런 사업들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 또는 주민단체의 소득 증진을 위한 부동산이나 대지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사업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쉽게 풀어드리자면은 대출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신용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그런 한도적인 측면과 이자적인 측면들 그리고 외적으로 이 지역 사업과 연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하기 위해 좋은 유형의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라서 유형과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함에 있어 그리고 지원에 있는 조건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트워크 전략입니다. 지역 공동체의 핵심 네트워크는 소통이죠. 네트워크 소통이죠. 뭐 포항시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주거민들, 상인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소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의 목적과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적,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모두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이 주민협의체나 또는 새로운 단체들이 지속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기로에 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새로 함께 하실 분들 또한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전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특히 이제 공통의 목적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해당 내용은 이제 뒷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통의 방식도 공통된 목적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사인 신배성 강사가 5가지의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더더욱 큰 차이가 생길 건데요. 예를 하나 들었을 때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는 것과 5가지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 투자와 그 각 파트별로 전문성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집니다. 그럼 다른 예를 하나 들었을 때 지역의 음식점이 한 가지 메뉴를 준비하고 만들고 소진하는 것이 편리할까요? 다섯 가지로 준비해서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편리할까요? 간단하게 생각하고 비교하자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을 준비해서 판매할 경우에 로스율이라든지 손해,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준비 과정과 재료의 종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반면 다섯 가지의 상품을 준비하고 다섯 가지의 레시피라고 하게 되면 그 중에 안 팔리는 상품들은 로스가 발생하고 즉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은 제작하는데 3분, 어떤 상품은 제작하는데 10분. 그러면 그 제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투자 비용들이 더더욱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는 공동의 목적과 목표, 즉 비전이죠. 이러한 것들을 어떤 방향을 수립할 것인지 가장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의제 제출하는 방법은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심플합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의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모아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소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특히 여기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여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브레인스토밍은 깨어있는 열린 마인드의 생각으로 다소 우스울지 모르고 다소 어이없을지 모르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펼쳐나가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비판을 하거나 또는 비판을 받게 됐을 경우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조심하고 배려해야 되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떠한 아이디어라도 비판하시는 행동은 자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들이 다양하고 또는 어이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황당할 수도 있는 점 꼭 인지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해당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할 때는 자유분방한 형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락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진지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벼워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 상황과 시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브레인스토밍은 뭔가 질적인 접근성보다는 양적인 접근성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다 보면 이 아이디어에서 결국에는 가지치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 가지치기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또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이 오히려 새로운 아이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굉장히 많은 형태로 틈나면 또는 차 한잔하면서 식사 중에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사무실에서, 어느 날에는 관광지에서, 어느 날에는 카페에서 이렇게 다양한 환경적 리마인드를 진행하고 환경을 리플레시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에 대한 브레인스토밍들은 결합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뒷페이지 넘어가서 간략하게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컬 컬처, 즉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함에 있어 다양한 문화, 예술, 지역, 공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컨텐츠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특히 이 컨텐츠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노래가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이벤트가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라는 학문적인 측면의 접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넓은 포괄적 의미에서 제작하는 것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브레인스토밍 전략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건데, 아카이브처럼 지역의 문화나 예술, 기록하는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기존에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올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지고 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역은 구룡포읍 또는 일본인 가옥거리 또는 포항시라고 잡으셔도 됩니다. 좁게, 크던, 좁던, 들어가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고, 그에 따른 선택 또한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는 점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카테고리 분류로서 지역을 선정하고 그게 구룡포 일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구룡포 일원으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상황 A의 경우에는 동백꽃 핀 무렵 갯마을 차차차 등 영상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황 B는 이 관광 효과가 점차점차 줄어들고 약해지고 있는 것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C의 경우에는 현재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들의 불편 요소들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이동, 그리고 놀거리 또는 먹을거리 등과 같은 지역의 소비재 컨텐츠들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그 외적으로 고령화라든지 지역의 산업 구조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어업 활동 이외에 문화 콘텐츠나 오락성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상업 인구들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양한 형태로 상황을 나열식으로 편안하게 적상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각 카테고리, 즉 상황별 문제들을 명확하게 한번 더 체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문제를 점차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주관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번 생각을 나열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을의 문제 첫 번째,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 1, 코로나 및 팬데믹 또는 겨울철 날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원인 2, 또 한번 볼까요? 뭐 소비자 컨텐츠라든지 고객의 불만 요소들이 쌓여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근본 원인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갯마을 차차차라든지 이러한 영상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확대되었던 기존의 관광객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줄어드는 원인은 무엇일까? 대부분이 해당 컨텐츠를 다 소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영상 컨텐츠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더 체크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굉장히 좁고 깊게 파보시는 걸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원인들이 다 작성이 되었으면 그 외에 해당 원인에 대해서 솔루션, 대략적 솔루션,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차례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실현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해결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원해서도 해결이 불가능한 내용들은 시원하게 지워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작성된 내용들을 지운다라기보다는 표기를 통해서 가려놓는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조금씩 기간이 지나고 브레인스토밍을 다시 보게 될 경우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론적 원인들을 체크했고 그 솔루션을 한번 예시로 제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갯마을 차차차나 동백꽃 핀무렵 등의 영상 컨텐츠들의 인기가 사그라들고 많은 사람들이 신규 소비가 줄어들에 따라 관광 방문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짚었다라고 하며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상과 다른 컨텐츠의 부가적 요소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기존 동백꽃 필무렵 또는 다른 컨텐츠들을 우리가 직접 활용하여 새로운 즐길거리나 테마거리 조성 또는 먹을거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기타 또 솔루션들을 더 체크해 보자면 기존의 고령화 문제의 경우 또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주거 환경 개선과 청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 이런 문제들을 앞서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형태의 내용들로 구성하게 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대략적인 내용들을 통했을 때 정주 환경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을 기반으로 포항시와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겠다. 그리고 창업과 상품 개발, 연계를 통해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지역 환경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해보겠다. 어떻게 참여해보겠다. 라고 엄청 많은 가지를 펼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듯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고 굉장히 구체적이면서도 또는 조금 러프한 내용들로 구성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나중에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성을 순서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한 가지의 비전을 가질 수 있겠지만 목적 의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분산되고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체크리스트를 통한 순서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리고 다양한 사례 탐방입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외의 방법으로는 인터넷이라든지 사례 교육 등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어떻게 콜라보해서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사 사례는 다양한 사례를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대입, 답습, 적용 방안을 감안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랑 다르네. 저긴 산인데 우린 바다잖아. 라는 개념보다는 저런 것도 괜찮겠네. 우리한테 접목시켜 볼 게 있을까? 쟤네들은 어떻게 해봤을까? 어디에 문의를 해볼까? 등 다양한 오픈마인드적인 접근 방식을 추천하고 그리고 좋은 점보다는 단점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 성공 요소입니다. 특히 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 전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다소 어려운 접근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가격이 싸다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오거나 또는 포장 패키지를 비싸게 또는 고급지게 만들어서 고급화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고급화 차별화. 그런데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체험이나 구매 방식, 뭐 할부, 선불 또는 후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QR 등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또 다른 차별적 전략은
뭐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또는 픽업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다양한 형식의 유형으로 우리는 차별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적 측면은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고 브레인스토밍 진행할 때와 동일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선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로 문화예술마을 활성화 사례 탐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재봉과 회화, 예술작품 등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고 관광상품과 굿즈상품 등 다양한 예술상품 제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문화예술, 제품, 그리고 지역 주민 등 단체 구성을 통하여 운영되는 기반이 대부분이고 그러한 사례로서는 아가소잉이라는 곳이 있고 까망이 작은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자, 특히 아가소잉의 경우 지역의 미혼모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을 보고 미혼모들이 경제적 자립과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을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이러한 목적을 중심으로 한 재봉과 뜨개 바느질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외에 비아 까방이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라는 작은 도서관의 경우에 전통 촌락을 중심으로 사회 맹글라우 조직을 통해 DIY 목공 체험과 어린이 인형극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의 경우에도 다양한 체험과 음악회 등을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들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로웨이스트 상품 개발과 양재마을넷과 함께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양재마을넷은 친구, 가족, 이웃, 주민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열린 마을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이외에 마을 축제 등과 같은 지역 행사와 부모교육 학부모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과 플로깅을 통해 수거된 폐쓰레기들 또는 재활용 쓰레기들을 가지고 상품 개발 또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특강과 정규교육 프로그램 등과 그리고 소규모 모임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교육,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해당 두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라기보다는 역량 강화 교육에 가깝고 그리고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는 단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마을에 노인정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 등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출입이 다소 불편하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관 및 소모임 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 시설 등인 회의실이라든지 프레젠테이션실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꽃 창작소와 닭밭골 행복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달꽃 창작소는 비영리 단체이고 닭밭골 행복마을은 말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달꽃 공연예술학교는 디자인 전시 교류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문화예술 등 작품들을 활용해서 상품 제작과 매거진을 발간하고 있는 지역 비영리 단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닭밭골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산 달동 내 벽화마을 조성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해당 사업들을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일종의 문화예술 공연단체이기도 하면서 그 공예 전시를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의 영리추구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앞서서 문화예술 마을 활성화 사례로 공간을 공유하고 교육과 특강을 진행하고, 그리고 문화예술 작가들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상품을 제작, 개발해서 수익 활동들을 연계하는 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말기업과 비영리 단체로 조성되어 있는 경향이 많고, 대부분 상품적 또는 체험 중심의 사업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소득형 활성화입니다. 우리 주민협의체가 비영리나 수익사업 등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자율적 선택 권한을 기준으로 브레인밍 스토밍을 통한 우리의 공통된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과 비전 등을 합체하였을 때 보다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1차, 2차, 3차 산업을 통해서 다양한 가공 생산품을 생산하고 도시재생 등과 연계된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 채용, 교육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 개발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문화예술은 약간 공예 상품들 같은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소득형 활성화 사업은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들이 조금 많은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도시재생, 임대공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향이 크고 음식과 관광 그리고 단체 구성 등이 동일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비영리의 경우 100% 비영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사업의 70%는 비영리, 전체 사업의 30%는 영리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 비영리라고 해서 소득을 창출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감천문화마을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목욕탕을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스화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숙박업소로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단순한 숙박업소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도 가능하게끔 지역 정주 환경을 개선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주민 일자리가 배출되는데 여기에서는 배선조리, 옷감, 실밥 제거,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뭐 세탁, 관리인 등의 일자리로서 총 28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레지던스만을 활용한 게 아니라 마을 공동작업장 또한 따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에 모여서 공동의 목적으로 공동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이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적극적인 판로 개척 활동 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어머니 손맛은 둘의 사업을 통해 말기업화한 기업입니다. 말기업에서 특히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2차 생산품들을 활용해서 반찬 가게나 도시락 가게들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해당 사례의 경우 직관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인해서 수익 창출의 편의성을 제고했고,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의 퀄리티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평가될 만한 사업들이 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해당 시설은 지역 경로당 회원들이 직접 만든 간장과 된장, 고추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 음식을 둘의 사업이라는 지역 특화 자원으로 자발적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생산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에 대부분의 지역들에 한두 개씩 있는 유형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굉장히 지속성이 조금 좋은 형태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평범한 사업들이 어느 사람들과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마을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둘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뒤에 가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형태의 주민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고릿골이라는 곳입니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조정한 고릿골이 추모공원 내에 설치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 중 하나인 게 추모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옛말로는 이제 공동묘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초기에는 이 해당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반대했고 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 추모공원이 들어서게끔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매점 운영 등 주민협의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20여 건의 추모공원 사업을 수주하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600여 명의 고용 창출과 조경 사업,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통해 소득 중심형 사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600여 명의 고용 창출의 경우에는 뭐 주 40시간의 고용이라는 형태라기보다는 해당 고릿골이라는 영농조합 법인이 입찰이라든지 기타 영업 활동을 통해 조경 활동 등에 따른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이용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법인 형태 내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주민들을 업무 현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전 교육과 실무 경험 등을 쌓게 하여 해당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세보론 영농조합 법인의 경우에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마을기업화된 단체인데 2012년에 향토산업마을에 선정돼서 작곡 가공 공장 설립이 설립이 되었고 주요 생산 제품의 경우 두부로서 이 마을에서 생산한 콩 등 작곡을 시중가 대비 10% 추가 금액으로 수매하여 직거래 또는 가공 판매하는 주민 중심의 소득 향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매한 거거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직접 구매해서 제조 가공한 다음 판매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협의체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고릿골 같은 형태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장수세보름 영농조합 법인처럼 제조 가공하는 형태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게 지역 관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두부 생산이라든지 이런 잡곡 관련된 그 생산품들을 가공 생산하여서 음식을 만든다거나 상품을 만든다는 것 자체 또한 지역의 관광 컨텐츠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열린 마인드로서 우리가 접근해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형의 마지막으로는 부림창작공예촌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첫걸음 사업을 연계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고 해당 창작공예촌의 경우에는 시장을 방문하는 다양한 지역민 그리고 관광객 등에게 도자기, 한지, 섬유, 가죽, 천연염색, 목공칠보 자수, 기타 공예 등을 부림시장 빈 점포 88개를 33개의 공예 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테스트할 당시에 다소 조금 접근성이나 미흡하였으나 홍보와 입주한 작가들의 자체적인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체험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이런 체험 사업들은
짧으면 10분에서 길면 1시간, 2시간씩 또는 이 체험한 상품을 받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12시간, 24시간 등의 시간 소요에 따라서 체류 시간을 늘림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자면 성공 사례 내에서도 단점을 찾아서 보완하고 또는 반대로 부정적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사례를 답습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 또한 처음부터 성공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송시마을이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송시마을 또한 마을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해당 마을은 전체 가구가 30가구 미만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50세도 아니고 60세도 아닌 75세 이상의 초고령화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돈산금봉 분교를 구입해서 개보사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농사체험과 전통음식 체험 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연 36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할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네트워크 활성화로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프라들이 조합돼서 성공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시설을 매입하거나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화하고 그리고 지역 내 기관들과 연계해서 해당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중앙 예산이라든지 지방 예산 등과 그리고 이외의 주민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 사업비 등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서 굉장히 일률적으로 잘 진행이 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사례들은 성공한 이유가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다양한 사례들을 전부 다 소개해 드린 다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생활 여건 개선 파트입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즉 관광 활성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생활 여건 개선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편해야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또한 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차 시설이라든지 생활 거점, 숙박 시설 등이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대표적으로 지방 보조 예산 및 공모 사업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와 봉사 서비스 그리고 마을 축제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민간 협의체 조성 또한 봉사복지고 축제에 정기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에는 읍면동 단위는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자체 연계가 핵심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우선 동매사랑 행복마을 추진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해당 지역에는 2007년 3월 이 해당 협의회를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임의단체라고 봐주시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웃돕기와 무료급식, 집수리, 사랑의 이발소, 나들이, 해상 등 이러한 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을과 이웃이라는 단체로서 청학동 마을 공동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 학교를 2003년 개교하여 방과 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가 방치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장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내부 집기, 컴퓨터 등 모두 증여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대여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네요. 기부하여 조성된 공간입니다.
해당 사업 또한 기본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방 보조 사업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실질적인 운영 자체는 자체적인 예산과 다양한 공연 수익 활동들이 있어 아마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부터 보자면 쉐어 빌리지 프로젝트라고 통해서 굉장히 유명하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시와 중앙역전 개발 오갈 프로젝트라고 해서 도시재생을 중점적으로 하여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된 마을 단위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이룹니다. 해당 사업 역시 주거 환경을 기반으로 목적이죠, 목적. 민간 도시재생, 문화 51%, 경제 49%로 지역을 자산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와미 긴잔 군겐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겐도가 강산이거든요. 강산 유적과 자연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문화적 개발 배경을 기반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해당 시설 또한 역시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출중한 공간이었지만 사실상 버려진 광산이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역을 옷과 잡화, 카페가 같은 멀티숍을 설치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게 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당 지역은 일본인이 또한 많이 가지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케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400명도 되지 않는 버려진 마을에 고택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과 의식, 주식 등을 의식주라고 하죠. 이 의식주 등을 뭔가 테마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 지역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있고 전통성을 가미하여 지속적인 수익 연계 사업으로 운영된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사업들은 기본적인 목적의식이 합치되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하여 잘 운영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포인트로 찝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찝어보자면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있죠. 문화예술 활성화에서는 문화예술 공연 등의 핵심 주제고 모티베이션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제품화했던 게 기본 베이스고 이걸 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주민과 단체 구성 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득 중심은 임대 공사, 도시재생을 주요 모티브로 해서 로컬과 연계한 지역 주민 중심의 단체를 구성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여건 또한 마찬가지겠죠. 민간협의체, 봉사와 복지를 목적으로 하여 지역의 축제를 이루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와 연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도시재생의 일환이죠. 이 해당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정주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형태로 합치된 목적 의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산을 구매하는 형태죠. 지역에 자산화하여 문화와 수익을 두 개 다 잡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업들은 유형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속화되려고 한다면 자산화 활성이 필요합니다. 이 주민협의체나 또는 법인격 단체, 비영리 또는 영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 노후공간, 폐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새로운 건물들을 짓는 형태 또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령 같은 경우에는 교육, 체험, 재봉 등 정규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지역을 알릴 수 있고 명확할 수 있는 핵심 테마
체험이나 교육 등이 한 가지 이상은 꼭 구비되어 있으며 그걸 바탕으로 파생되는 형태로 하여야지만 스토리텔링의 연계성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득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기반 가공식품 생산과 도시재생 및 시장 사업 연계를 통한 거점 브랜드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점 브랜드화는 뭐냐면은 공간을 뜻합니다. 특정 랜드마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여 파생할 수 있는 형태를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활 여건의 경우에는 지역의 향후에 협의회 등 지역 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조성을 통한 봉사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주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본다라기보다는 자산화 활성화와 문화예술형, 소득형과 자산화 활성화, 생활 여건 개선형과 자산 활성화 이런 식으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합치되는 것을 추천드리고 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협의단체의 목적의식과 비전이 명확하고 잘 공유돼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런 주민협의체나 마을 공동체들이 형성되었을 때 지속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컨설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유형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영리와 비영리와 그리고 법인 형태냐 개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세밀하게 설명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사업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사실 더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때는 요 세 가지 정도. 자, 우선 사업화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 정책 자금 지원 사업, 그리고 세 번째 자산성 지원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로 차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사업화 지원 사업은 홍보, 마케팅, 시제품 개발 등과 같이 소비성 지원금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이름에서도 그렇듯이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출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부담금 10에서 최대 30% 정도를 자부담하는 형태의 정부 지원 사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원 사업은 포항시에도 다소 분포되어 있고 이외에도 경상북도 또는 전국 단위로 확장되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원금의 형태는 대부분 이제 700만 원에서 대부분 지원금은 700만 원에서 최대 한 1억 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사업화 지원 사업은 아쉽게도 자산성 물건들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안 됩니다. 아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산성 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 또는 식기류와 같이 재산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이나 상품들은 거의 다 못하는 형태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사업의 직관적 관계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구매를 일부 허용해주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달 웨딩 서비스라든지 스튜디오 외부 촬영들을 하는 사업들을 주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자동차 렌탈료까지도 일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일상생활에서 창업하는 형태나 협의체 조성 등에 필요한 책상, 컴퓨터, 기타 비품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렌탈하는 형태로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사업 기간이 공고1로 기준으로 당해년도 12월까지가 일반적인 지원 기간이기 때문에 길게 빌리거나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자금이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대출은 우리 회사 매출 또는 담보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창업과 이런 지원금 형태의 정책 자금의 경우에는 자격 요건 및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적절성과 타당성이 수반된다고 하면은 신용등급도 거의 안 보고 또는 담보물건은 거의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어디까지나 지원 사업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산성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성 지원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자산화 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산화 사업은 나대지에 신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형태의 대출 자금이라고 하면은, 해당 자산성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전기공사, 간판 등과 같은 자산성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들 중에 하나이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자산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금 참여하시는 주민협의체 이외에 소속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도 다 신청 가능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환경개선 사업 또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과 같은 사업들이 해당 사업 유형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해당 사업은 매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적게는 1회, 많게는 3회까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은 해당 사업은 매년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북경제진흥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통해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로 설립되는 주민협의체의 경우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 형태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꼭 부탁드리고, 해당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특히 경북경제진흥원에서 나오는 사업을 예로 들었을 때는 오로지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만. 여기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반 업종을 기준으로 유흥업은 제입니다. 일반 업종을 기준으로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참고로 사업주, 사장 또는 대표이사는 제외입니다. 영업주죠, 영업주. 5인 미만이면 다 소상공인입니다. 매출이 뭐 5억이 넘든 7억이 넘든 이 부분은 크게 중요치 않고요. 뭐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낸다고 하면 또 얘가 달라집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4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형태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영리 목적을 추구하는 사업자이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비영리 중심이거나 NGO와 같은 사업 유형의 형태는 해당 사업은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5인 미만이면 무조건 다 소상공인이냐, 그게 넘으면은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조, 생산, 광업과 같은, 여행업과 같은 이런 이제 규모 있는 사업들은 10인 미만까지도 해당 사업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 사업들은 매년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공지사항을 꼭 면밀하게 정독하여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사업 유형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사업화 지원 사업들, 창업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지원 사업들은 특히 지방 보조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대출 아닙니다. 대출 아니고 해당 사업을 사업화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 대부분 시제품 홍보, 마케팅, 광고 원료 구입 및 월세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체크 드리는 거지만 자산성이 있는 상품이나 제품은 구매가 안 됩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시제품을 개발할 원료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적 측면에서. 그리고 홍보나 마케팅을 위해서 홈페이지 개발 또한 회계적으로는 무형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조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책상, 컴퓨터, 라이센스, 프로그램 등은 그냥 못 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형 상품들이 있죠. 뭐 대형 프린트, 복합기, 자동차, 카메라 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관계성이 있으면 구매 가능한 사업들이 일부 있다 말씀드렸고, 이외의 이용 방법은 렌트하는 형식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렌트카는 어려울 수 있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정책자금은 문자 그대로 대출인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대출이어서 이용 방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사업화 지원이나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매한가지이긴 한데요. 바우처를 제외하고 매한가지이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은 사업화는 정해진 비목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정책자금은 뭐 별도의 정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과 같이 정해진 비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정책자금은 뭐 연대보증이 아니라 책임 경영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을 위배해서 나중에 상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시 상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운영자금은 꼭 운영자금, 운전자금이라고도 합니다. 꼭 운전자금에 사용하시고 시설자금은 꼭 그에 맞는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나마 조금 봐주는 경우는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매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대부분 생산시설이라든지 기계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봐준다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넘어가 주는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지적사항 나왔는데 시작하세요 정도. 그리고 운전자금은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월세 등 경상적 비용들을 사용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대출 받으실 때 이런 뭐 어디 써야 된다라는 거를 상세하게 잘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잘 챙겨봐 주셔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설자금에서는 건물 매입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 부동산 매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업들은 자산화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산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도 있고, 뭐 허가 자금이나 기타 지원 사업들과 같이 이름은 다르지만 유형이 같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산시설 구축 위한 공장 중축 사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보조기금도 그렇고, 그 외에 기자재나 해썹 인증을 위한 시설, 인테리어 등 다양한 형태로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화 사업의 해썹 인증은 조금 방향성은 다르지만 정책자금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해썹 인증에서도 정책자금 위에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처럼.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잘 체크하고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점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 우리 피어라 관광주민협의체 조성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공동체가 조성이 된 다음 자산화를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국공유지나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지를 공동체가 지역 자산화하여 소유하는 새로운 방식의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직전 정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현 정권에서는 다시 어떻게 될지는 23년도를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로컬 크리에이터의 꽃은 지역의 거점 브랜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문화, 예술, 역사 등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장소 설치와 지역 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포인트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라고 해서 주민협의체, 즉 발기인 대표들이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함께의 이득을 추구하고 그걸 공평하고 공정하게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앞서서 먼저 설명드릴 지원 사업 유형은요, 지역 자산화 사업입니다. 지역 자산화 사업. 해당 사업은 행안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포항시가 추천서라든지 함께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통한 네트워크 구성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듯이 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감정은 잠시 접어들고 우리가 네트워크 소통할 때도 뭐 감정적인 소통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앞세워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역자산화 추진단체가 주민협의체라고 보고 행안부가 지자체와 연계해서 2차 보존을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을 제공하고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현재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이 궁금하시면은 네이버에 지역 자산화 사업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별도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지원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인원이 또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 점 꼭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지역 자산화 사업들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뀐 정부에서는 어떻게 끌어나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전 정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로컬과 사회적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반으로 단체를 조성하고 경제활동을 진행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인증 사회적 기업 두 가지가 있고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유형들은 지역형, 부처형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최종 단계로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예비를 꼭 하고 그 다음 인증을 받는 형태가 사실은 아니에요. 단계를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자격 요건과 자격 기한 그리고 지원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기반으로 처음부터 단계를 천천히 세부적으로 밟아가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굳이 2년 받을 수 있고 3년 받을 수 있고 5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2년만 받을래 라고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 안에는 해당 PPT 자료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총 5가지 유형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5가지요. 일자리 창출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혼합형, 마지막으로 창의혁신형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비전 의식에 맞게끔 유형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각 유형별 장단점을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나의 목적과 비전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히 주민협의체나 마을 조성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의 기업 형태가 마을기업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은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어떤 자격증이냐면 법인단체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법인단체, 협동조합이 되실 수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실 수도 있고 또는 영리를 추구하시는 단체 구성이고 주식회사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들은 흔히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유형의 사업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이 두 개의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고 그에 따른 사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의단체, 협의단체라기보단 자격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그렇다고 우리 주민협의단체가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것들을 꼭 설립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목적과 비전에 이루기 위해서는 뭐 목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진 않다. 주식회사도 해당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 단체들이 자격이 되고요. 그 외에 합자회사나 한명회사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영리 임의단체도 가능은 한데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알려드린 제가 그 사례를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해당 두 가지 사업들은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평생 받는 건 아니에요. 기간이 정해진 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의 제도권에 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법인단체여야 되고 그 법인은 사람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거와 같은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과 말기업은 자격증을 획득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말기업은 예비 말기업과 말기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또한 예비 말기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말기업 인증받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굳이 더 지원을 받고 우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건너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 말기업은 사회적 기업은 이런 1인 주식회사도 가능하지만 예비 기준입니다. 인증되면 또 달라요. 근데 반대로 말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마을 주민이 최소 3명에서 5명 이상 출자를 동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3명과 5명은 차년도 23년도에 모집 공고의 경우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정확하게는 23년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모집을 하거든요. 23년 1월 13일까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지역과 소셜비즈라는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기업과 말기업은 다른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냐면 자격증이 아니라 법인 형태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협동조합.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근간은 비영리 협동조합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조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영리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영리 활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수익 활동을 30%, 비영리 사업 활동을 70% 운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상인이라든지 사회적 기업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협동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5명 이상의 출자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법인 형태, 소비자, 사업자, 사회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협동조합은 포항시가 해주는 거고요. 지역에서.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만 찾아볼게요. 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이 자격을 인가해주는 거기 때문에 자격 요건 또한 굉장히 빡빡합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이 모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고 단순하게 법무사만을 통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씩 걸리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내용 또한 설립을 희망할 경우 전국의 사례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숫자로 세알릴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적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광 도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요, 지원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도 1년차, 2년차 이런 후속 연계 사업을 하고, 관광도래 또한 지역의 PD님이 지정되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이 운영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역 주민협의단체가 개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지방이라서 안 돼,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회적 기업, 말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관광도래 지원사업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전국 단위 사업이에요. 전국 단위 사업. 이 전국 단위 사업들에 참여하실 때 유의할 점은 지역별로 경쟁률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나 말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총 인원을 정해놓고 뽑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이 언제든지지 모집 기간에 참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모집 기간에 참여하시는 게 팩트입니다. 자,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광도래 사업은 뭐 특정한 법인 형태나 뭐 개인 사업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자격 요건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 단체의 경우에 특별히 제한 없이 모든 지원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과 비전 수립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이냐, 말기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로컬 크리에이터 또는 관광도래로 갈 것이냐 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예비 사회적 기업 하신 다음에 말기업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사회적 기업은 참여가 어렵다라는 점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래 위 사업과는 관계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과 관광도래 지원 사업은 그냥 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치고 사회적 경제 전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말기업, 그리고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로컬 크리에이터와 관광도래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자산화 사업은. 자, 요 세 가지가 기본 자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는요, 꼭 사회적 경제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가점 사항이라든지 우선권이 저기에 있다 보니까 기본 조건이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사업 명칭입니다. 지역 자산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최대 10억 원대의 부동산 정책 자금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책 자금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화 사업은요. 자기 부담금 10에서 30%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때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심사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시재생 시한융자, 도시재생 창업시설 조성자금, 임대상가 조성자금,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허그자금이라는 건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기금공사예요,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전용 정책자금입니다. 자, 이 해당 사업들은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한에서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 구획 이외에서는 참여가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참여가 불가능해요. 답답한 데 있어서 하품이 자꾸 나네요. 최대 지원한도는 50억입니다. 50억. 자부담은 20에서 30%인데 뭐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담 형식이라든지 자산의 가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거고요. 참고로 도시재생기금은 그냥 자격 요건이 일반도 가능한데 조금 사업 유형마다 좀 제한 등을 많이 주고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사회적 기업 아니면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지역 자산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업이 사실은 불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 허그 자금들은 창업 시설이나 임대 상가 조성 자금으로서 임대 사업을 할 것이냐, 직접 운영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각 사업별로 금리라든지 자격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잡으면 안 되겠지만 사업의 경제적인 활동 방향으로서는 목적으로 하나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모으는 것도, 창업을 하는 것도, 단체를 수립하는 것도 저는 기본 최소 구성 요소가 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CEO, CMO, CTO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 확보 및 아이템 설계에 사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게 최고 경영자 CEO라고 합니다. 자, CTO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술 경영자입니다. 기술 개발, 상품 개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요식업자라든지 또는 관광의 핵심 요소라고 하는 콘텐츠 개발자가 CTO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CMO, 마케팅 총괄 경영자라고 해서 책임자입니다. 이 세 명은 CEO랑 동급으로 보는 책임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CMO가 홍보 마케팅이 핵심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산하는 제안화 서비스들을 보다 더 확대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CMO가 가장 중요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유형의 담당자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EO가 아이템 구성을 바탕으로 자금 확보와 인적 자원 관리를 총괄한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CTO는 실현 계획을 짜줍니다. 교육이라면 커리큘럼을 짤 것이고 상품이라면 상품 개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CMO는 CTO가 개발한 제안화 서비스들을 보다 더 잘 판매될 수 있게 활성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언뜻 들어보셔도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CEO 혼자서 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팀원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 네트워크에서 해야 될 거고요. 필요하다면 지원 네트워크,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죠. 요거는 외부 링커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유선 연락망이나 참여 공문이나 제안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립 멤버 찾기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주민협의체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주민협의체라든지 마을기업이나 초기 발기인 대표들이 사실상 희생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단체를 조성한다고 바로 상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단체 조성원 구성원들이 대가성을 명확하게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주식회사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스톡 옵션을 제한 드리고요. 매출 성장이나 정기적인 회사의 주식 배분 등이 필요합니다. 추가 발행하실 수도 있고 최초 발기인 대표가 나눠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나눠주거나 또는 협동조합이면 좌를 나눠주실 수도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산의 가치를 판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주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임금과 복지 향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 정계나 뭐 경제 활동에서 다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이 임금과 복지를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최저 한도로 주고 목표 매출 설정에 따라서 그 매출 범위가 만족시켰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물질적 보상의 기본적인 맥락이고 두 번째 정서적 보상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굉장히 틀에 박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별 업무 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일에 대해서 적극성이 떨어지고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형태들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 여하에 맞춰서 어떤 사업에 배치하고 어떤 일들을 시킬 건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내 애사심 고치인데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기는 해요. 우리 회사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 계속 다니고 싶어요. 우리 회사 잘 다니기 위해서 일을 할 거예요. 우리 조직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목적의식과 비전의식이 합치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반은 성공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은 성공한 거다. 자, 그리고 자기 능력 개발과 관련된 업무 편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MZ 세대들이라든지 다양한 세대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조직원 내에 근로자가 되었던 그리고 집행부가 되었던 다양한 형태로 어떤 목적과 전략을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비전도 일관되게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정되고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우리 관광협의체의 목적과 비전에 따라서 그 활동이 중심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돈 버는 게 주가 될 수 있고요. 돈 버는 게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협의체일지라도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가족, 꿈, 도전, 기타 다양한 모양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오래 가고 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목적을 이루어주고 채워줄 수 없듯이 전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구성하고 우리와 목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목적, 비전, 의식 설정과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협의단체는 어떠한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유형의 법인이나 단체를 조성한 다음 그에 맞는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원 사업 참여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라는 게 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해당 교육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아마 3회차, 4회차 강의 때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발표 피칭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수업을 최종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피칭 전략은 10분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이 일반적입니다. 자, 요거 한번 내용 체크해 볼게요. 자, 보통 PPT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돼 있는데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발표하고 아이템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무 잘 알고 우리 발표자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하는 이 사업은 우리를 평가해주고 비용을 지불해주고 선정시켜줄 수 있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사업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사업과 우리 사업을 모르는 제3자가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발표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발표 자료 또한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심사위원들이 특정 분야라든지 전문가인 거는 맞는데 우리 사업은 정말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풀어서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피칭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십니다. 겸손하실 필요 없으세요. 경쟁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 소셜벤처 로컬 벤처라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 강사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자료 중에 하나인데 당당하고 어물쩡거릴 필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경쟁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곱씹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들의 색깔을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조성과 발표를 할 때 뭐뭐 할 거다 예정이다 라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제품을 개발을 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서는 상품이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이 시제품은 양산이 아닙니다. 모든 지원 사업이나 정부 보조 사업들은 양산 제품이 아니라 한두 개의 시제품을 개발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류 쓸 때 발표할 때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여러 개 생산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제조 생산에 양산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은 별도로 또 마련되어 있고 대부분의 그런 유형 사업들은 자기 부담금을 운영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제품 만드는데 뭐 매출을 발생시키겠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는 그 기존 사업 도와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시제품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나 지방 보조 사업들은 제품 양산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시제품 개발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가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매출이 없지만 초기 창업자로 들어갈 때는 당연히 매출이 있으셔야 유리합니다. 뭐 유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홍보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조직 협의체는 CTO, CMO, CEO 이렇게 각 한 명씩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CMO나 CEO, CTO가 다 붙는다 손 치더라도 언제까지 바이럴 마케팅을 두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시장 현황에 맞는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MO 혼자서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펀딩도 하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돈이 많지 않은 이상 물리적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인지하시고 실현 가능하냐,
내가 진짜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길 희망하신다라고 하면은 고용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가 중심과 회사면 문과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판단하는 이 해당 내용은 추가 고용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인력보다는 회사나 단체의 경우 앞으로의 목적과 비전 의식에 맞는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어디서 얼마나 누구를 고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더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글자를 이만하게 쓰지 말아주세요. 글자를 엄청 크게 쓰셔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빼곡하게 적어서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민다, 저런 것들을 밀고 이런 사이트를 참고해라, 저런 사이트를 참고해라 라는 것들은 일단 1차 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도 아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Q&A 시간이 있는데 원래 대면했을 때는 이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편성되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비대면으로 녹화 영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을 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별도로 연락처를 공유해달라고 해당 재단에 요청하시면 공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있으신 분들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 관계성이 있냐 없냐를 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입장에서 해당 사업 교육을 들으셨을 때 대입하고 접목시키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은 아마 보다 많은 도움되는 수업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른 강사님들의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시느라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주식회사 씨앗드림의 신배성 대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수업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